태풍이 몰아치던 밤, 외딴 섬 절벽에서 한 소녀가 실종됩니다. 그녀가 머물던 자리에는 유서 한 장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죠. 사건을 맡게 된 형사는 소녀의 실종을 사망으로 종결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마무리를 위해 섬으로 떠납니다. 소녀는 범죄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외딴 섬 안가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말이 보호지 사실은 감시를 받던 거죠. 형사는 소녀에게 거처를 제공했던 마을 주민 순천댁을 만나 소녀의 행적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소녀가 적지 않은 고통을 홀로 감내했음을 알게 됩니다. 형사는 소녀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 앞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죠.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다고. 사실 소녀의 아버지는 밀수범죄의 용의자였는데요. 소녀는 멋모르고 아버지의 죄가 드러나 있는 비밀 장부를 경찰에 넘겨줘 버렸습니다. 제 손으로 아버지의 죄를 밝혔다는 후회는 물론 자신의 사생활이 CCTV로 완전히 노출되는 데 대한 큰 불만을 갖고 있었죠. 형사는 소녀가 느낀 절망에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의 상처가 자신이 가진 상처와 닮았음에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죠. 형사는 믿었던 남편의 외도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이 죽어있는 꿈을 꿀 정도로 절망을 안고 사는 중이죠. 순천댁의 인생 또한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조카를 키우고 있는데요. 과거 조카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면서 농약을 들이마시는 바람에 목소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소녀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던 소녀가 순천댁과는 어떤 접점이 있었음을 형사는 짐작하게 됩니다. 수사를 계속할수록 형사는 순천댁을 통해 소녀의 상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녀를 통해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죠. 사라진 소녀, 그녀의 행적을 쫓는 형사, 그리고 소녀와 교감했던 순천댁, 이 세 사람은 삶의 벼랑 끝에서 서로 연대합니다. 영화의 화면은 시종일관 건조하고 서늘합니다. 어둡고 침울하죠. 하지만 영화의 메시지는 따뜻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의 연대를 통한 위로의 메시지를 조용히 건네주고 있죠. 영화의 제목은 내가 죽던 날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다시 태어난 날이자 다시 살아가야 할 날을 함의하죠. 형사는 소녀가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고 그랬던 거라고 외칩니다. 그 섬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흔적들이 가득해.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다고. 이 말은 곧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영화에서 소녀가 서 있던 벼랑 끝은 소녀뿐만이 아니라 형사가 처한 상황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경찰 조직 내에서의 갈등,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내몰린 주인공의 처연한 심경을 나타내는 영화적 장치이기도 하죠.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외딴 섬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섬이란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고독과 소외라는 정서와 연결되죠. 형사는 한때 촉망받는 엘리트 경찰관이었지만 사고 이후로는 조직에서 왠지 소외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동료들의 뒷담화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죠. 밑에 김영수 있던데 복귀하나? 그때 난리 났었지? 정식 복귀 전에
마음 둘 곳 없는 주인공의 고독은 쓸쓸하고 외딴 섬의 풍광과 적절하게 조응합니다. 주인공의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녀는 정작 자기 남편의 외도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몰랐을까? 몰랐던 게 변명이 될까? 나는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건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범죄자인지 몰랐죠. 왜 나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모르는 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벌 받나 봐요. 이런 설정들은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 관계에서조차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서글픈 현실을 상징합니다. 현대인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SNS로 소통하며 인맥을 넓혀갑니다. 하지만 정작 서로의 본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밀한 고민이나 속 깊은 상처를 공유할 상대는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주인공이 도시를 벗어나 외딴 섬에 가서야 비로소 공감하며 연대할 대상을 찾게 된다는 영화의 설정은 수많은 인간관계에 둘러싸여 있지만 공허하기 짝이 없는 현대인의 내면과도 같습니다. 순천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소녀와 또 형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진짜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훈계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못하는 순천댁이 소녀에게 말로 위로했을 리는 없습니다. 섣불리 어른 행세를 하며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겠죠. 등장인물들은 서로의 상처에 공감할 뿐 들춰내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연대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할 뿐이죠.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그러다가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이 훈계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란 세 여성 주인공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과정에 관객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물론 동병상련이라고는 하지만 형사가 왜 그렇게 소녀에게 몰두하는지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칫 그들만의 상처와 치유로 보일 수도 있었던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오롯이 배우들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여성 주인공 모두 인생 연기라고 할 만한 호연을 펼침으로써 관객 또한 이들의 서사에 공감하게끔 하죠. 이 영화는 일반적인 서사의 작법과는 달라 보입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등장인물들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하면서도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관객으로서는 다소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영화가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상처받고 좌절한 이들에게 영화를 통해 위로를 전하려는 것이죠. 위로에는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또 하나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후자는 전자보다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슬픔을 당한 이에게 큰 힘이 못 되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후자는 높은 자리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이끌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해답을 다 알고 있는 양 섣불리 충고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실컷 울어보자면서 눈물샘을 자극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처 입은 자의 옆에 가만히 다가가서 숨죽여 함께 울어줄 뿐이죠.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위로란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함께 울어주는 쪽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영화가 표상하는 타인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죠. 우리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팍팍합니다. 힘겨운 우리네 삶에 희망이 자라날 수 있는 곳이란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일 겁니다.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